저는 제이어스 총괄 서울본부장 노주영, 아까 인사드렸죠. 저는 조금 따끈따끈하게, 저는 12월 31일부로 신한라이프 원래 주의 전략기획 담당이었는데, 퇴사를 하고 이제 제이어스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저는 흥국생명에서 전략기획을 담당했었고요. 아마 보험을 잘 모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흥국생명 건강보험을 한 10여 종을 기획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HK금융서비스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뒤로 바로 신한라이프로 이직을 해서 신한라이프에서 이제 조직을 빌딩하고 그리고 통합건강원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신한라이프에 그 원이랑 원더케어, 원더라이프, 그 다음에 라이트원, 슈퍼원 이런 상품들을 기획하고 개발을 하다가 영업 현장에 좀 나아야겠다 싶어서 여러 회사를 알아보고 제의를 받았는데 제가 선택한 곳이 바로 제이어스 총괄이었습니다. 아마 저도 이런 큰 회사를 포기하고 나올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던 곳이 바로 이 지혜 현장인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만족하고 제가 성장할 수 있게끔 반팔을 마련해준 곳이 바로 제이어스 총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과생 여러분들도 그 선택에는 후회 없으실 거라 저는 장담을 하고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품들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 상품이 어떤 게 안 좋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걸 다 파악하는 역할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제이어스 총괄 본부장으로 지금 서울 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품들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설계사님들과 다른 시각을 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영업 현장에서 보았던 시각들과 저는 상품 원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상품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강의 보셨나? 이런 자료 보셨나요? 보셨다 이런 분들 손. 아, 보셨어요? 이게 제가 아침마다 지금 한 11년째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보험 시장을 저는 분석을 했어요. 제가 흥국생명 주임 때부터 되게 오래 했죠. 근데 지금도 매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사실 했습니다. 근데 날짜 보면 막 1월 초에도 지금 다 하고 1월 8일까지도 오늘도 다 하고 나왔는데 여기 지금 참여자가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개설한 지는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 한 지는 11년이 됐고, 개선한 지는 이제 1년이 됐는데, 1,300명의 각기 다른 회사의 설계사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그 상품을 좀 비교 분석하고, 물론 무료입니다. 무료로 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네이버에 노주영 보험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이제 검색하시면, 노주영이라는 이름이 보험업계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 되게 많이 했어요. 보시면 이게 제가 이미지로 검색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다 제 자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신입 이과생 여러분들도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보험에 대한 정보가 좀 한정적이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시면 바로 제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받은 카톡들이거든요. 근데 제 방을 보시면 다 명함을 보내요. 제가 뭐 실명 명함을 좀 걸어놓으면 그렇긴 한데 설계사들만 입장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가끔 금감원 기자분들이 들어오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팀장님들 심리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글자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글자 혹은 눈에 띄는 글자를 딱 하나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세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셨나요? 딱 하나. 그럼 그 전의 단어와 연관되는 단어를 또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관되는 단어, 그 전의 단어와 연관되는 단어. 기억하셨나요? 자, 그 전 단어와 또 연관되는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셨어요? 네. 그 전의 단어랑 마지막으로 연관되는 단어, 그 전의 단어랑 찾으셨나요? 네. 혹시 우리 팀장님들이 선택하신 단어가 설탕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나는 설탕이 아니다. 네,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농담이고. 네, 저는 사실 그 보험업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마음들을 지금 읽었잖아요. 설탕이라고. 근데 우리가 보험용으로 한 것도 내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건네고 아무리 좋은 특약을 건네더라도 고객이 원치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아까 우리 동영상에 봤듯이 고객의 마음을 사야지만 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다치거나 혹은 위험 상황에 빠졌을 때 이런 니즈가 있어야 보험에 가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보험 영업은 바로 고객의 마음을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0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만큼 우리 보험 영업이 어려운 이유가 그 무형의 상품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어떤 관계체를 형성하면서 상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그 고객의 마음을 읽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충분한 니즈를 심어주고, 그리고 또 니즈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니즈에 따라서 고객이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또 내가 적시적소에 어떠한 상품을 건넬 건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들 중에 보험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나라 보험이 많이 발달되기도 했지만 설계사수도 인구 수에 비해 많아요. 그리고 성인이면 거의 90% 정도가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비율을 보면.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보험을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존의 보험을 리모델링하거나 보장 분석을 많이 요청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장 분석에 대해 설명할 건데 제가 회사를 선택할 때도 최고는 없었어요. 예. 다들 뭐 자기네 좋은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마 제이어스에 처음에 입사하실 때도 좋은 것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다른 회사도 충분히 알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상황이든 최고는 없지만 최선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최선의 방법으로, 정석적인 방법으로 보장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장 분석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이러한 홈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보장 분석이 뭔지,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올바른 방향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분석은 사실 이런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이 A, B, C라는 보험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적정한 부분이 있고 혹은 내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메꿔주는 게 바로 보장 분석입니다. 네. 보시면 보장 분석은 단순히 보험을 해지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거 보험이 안 좋으니까 해지해야지. 그리고 보장이 열악하니까 깨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10여 년 전부터 이제 보험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CI 보험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교육자를 만들고, 그렇게 판매 리플렛을 만들었어요. 전략을 짜고. 근데 그 뒤에 나온 게 CI 보험보다 GI 보험이 더 좋다고 해서 GI 보험이 나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상품이 가장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어떤 설계사도 나쁜 설계사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보험도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장 분석이라는 거는 무조건 깨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고객의 금융 상태를 점검하고 중복된 보장은 줄이고, 실손 같은 경우에는 비례 보상이지 중복이 안 됩니다. 예, 중복 보상을 줄이고 부족한 보장 채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신뢰 구축도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장 분석의 핵심은 무조건 보험을 깨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고객한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안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보장의 크기. 보장의 크기라는 거는 내가 20대 때 암에 걸리는 거, 그리고 40대 때 암에 걸리는 거, 60대 때 암에 걸리는 거 정말 다 달라요. 왜냐면 소득도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보장의 크기가 적절히 돼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보장 기간. 우리가 쉽게 설명했을 때 보장 기간이 짧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길어도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좋다고 하는 보험은 100세 만기가 많아요. 고객님 80세 만기밖에 안 됐으니까 100세 만기로 늘리세요. 근데 100세 만기는 비쌉니다. 그리고 100세 만기는 마케팅 용어일 수도 있어요. 주변에 혹시 100세까지 사신 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사실 100세까지 사는 사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100세 정도가 되면 암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80세, 저희 할머니가 이제 최근에 이제 췌장암에 걸리셔가지고, 근데 나이가 90이 다 되셨어요. 근데 보험은 있으신데 수술을 못 해요. 왜냐면 수술하면 이제 쇼크사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장 기간이 무조건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보험료만 많이 되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이건 보험사의 마케팅용일 수 있어요. 이것도 고객 상황에 따라 맞춰야 되고,
보장 범위도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과거의 보험들은 보장 범위가 좁았어요. 그게 GI, CI입니다. CI가 안 좋다 그래서 나온 게 GI예요. 근데 GI가 안 좋다고 해서 나온 게 최근에 건강보험들입니다. 그래서 보장의 범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정 보험료. 저는 신입분들한테 가장 얘기를 많이 들을 때 적정 보험료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막상 고객을 만나는데 이 사람한테 맞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지? 그리고 암진단금은 얼마를 준비해서 적정한 거지? 또 이 사람은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40대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맞는 보험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막상 고객을 만나는데 이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같은 40대라도 고소득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저소득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40대라 그래서 똑같은 보험료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객 상황에 맞는 적정 보험료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장의 크기, 보장 기간, 보장 범위, 적정 보험료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보장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보장 분석 좀 관점의 차이를 보면 혹시 내가 전속에서 오셨다는 분 계세요? 전속? 네, 뭐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에 오셨다. 네. 근데 제가 GA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보장 분석을 할 때 GA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속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보험이 오더라도 한정된 보험으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제이어스 입가하신 분들은 32개 보험사를 모두 비교하고 고객한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GA 장점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전속 같은 경우에는 자사 상품을 좀 전환하는 쪽으로 가요. 예. 그럼 상품이 당연히 한계성이 있겠죠. 근데 GA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기존 계약을 다 분석을 해서 이거에 맞는 보험사를 추천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비교 기준은 전속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이에요. 당연히 전속은 다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GA 같은 경우에는 32개 보험사 이 상품들을 모두 비교하고 추천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GA 장점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보장 분석의 한계는 사실상 GA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신 선택이 아마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네. 고객 입장에서도 이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전속보험사에서 한 군데 설계사한테 보험 받는 것보다 우리는 사람은 하나지만 30개 보험사를 취급하는 설계사란 말이에요. 근데 한 군데의 보험을 취급하는 설계사의 전문성과 30개 보험사를 취급하는 사람의 전문성은 천차만별입니다.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신입과 여러분들 그렇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의 본진 상품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고객님의 생애 유형 관리.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초년생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일 때가 있고 노후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내가 위험 관리하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리스크를 통제하는 거죠. 보험이라는 게 사실 내가 리스크가 알면서 터뜨리는 사람은 없어요. 알면서 터뜨린 건 바로 보험 사기죠. 근데 대부분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이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대비 보장 효율 극대화. 우리가 암진단비 보통 뭐 3,000에서 5,000 정도 가입하면 40대 남자 기준 1,000만 원당 한 12,000원 정도 나와요, 평균. 근데 그 12,000원으로 우리가 3,000에서 5,000, 죄송합니다. 12,000원으로 1,000만 원의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대비 보장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보험은. 네, 그래서 전속보험사는 이제 단일 제조사의 카탈로그로 설명하지만 GA는 시장 전체를 놓고 재무 리스크 컨설팅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총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장 분석 사전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블로그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퍼왔는데 사실 이것만 보고 보장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되게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네. 사진 찍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뒷장 거 보여드리면 더 조금 세밀한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보시면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저희 이제 본부 식구들한테 나눠준 건데 첫 번째로 상담 일자, 고객명, 자동차 보험 유무 이거를 체크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우선은 고객 이름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상담 종류가 증권 분석을 해서 의뢰한 건지 아니면 정말 보험이 없어서 의뢰한 건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유무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이카 시스템 들어보셨나요? 입사하실 때 제이카 시스템 이용하실 때도 이 고객의 자동차 보험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언제
이제 재가입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정보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고객을 만날 때. 그리고 고객 정보. 당연히 이거는 뭐 직업, 주소, 키, 몸무게 다 파악을 하셔야겠죠. 근데 가족 정보도 있어요. 가족 정보가 중요한 게 이 고객의 한 사람의 DB를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4인 가족이다.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경제권을 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많이 가입하면 남편 거, 그리고 자식 2명 거까지 다 DB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족 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동영상 보였을 때 어린이 보험 들으셨죠? 어린이 보험. 근데 어린이 보험이 보험사에서는 최고 상품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만약에 제가 노주영이 그냥 일반 설계사한테 암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제 정보만 줘요. 계약자 노주영, 피보험자 노주영, 수익자 노주영 이렇게 받겠죠. 근데 어린이 보험은 어린이 DB를 하나 딸 수가 있고 엄마 DB를 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자는 대부분 엄마일 거예요. 그래서 그 DB를 딸 수 있는 게 2개예요. 예, 그래서 어린이 보험을 보험사에서는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면 하나의 계약으로 2명의 정보를, 최소 2명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족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 추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보장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내가 연금보험이 필요한지 혹은 암보험이 필요한지 뭐 이대질환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세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이 고객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건강체인지 아니면 유병력자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고지를 안 했을 때 고객이 입원이나 수술이나 혹은 중대한 질병을 앓았던 이력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고지 의무 위반으로 그 보험을 해약시킵니다. 그러니까 취소시켜버립니다. 네, 고지 의무 위반으로. 그래서 이 병력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새는 사실상 손해보험사 그리고 생명보험사에서 건강보험에서 파는 비중 중 유병자 비율이 70%예요. 예. 보통 유병자로 많이 가입을 해요. 예. 왜냐면 표준체로 들어갔다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괜히 또 이렇게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은 유병자로 그냥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보험료 차이도 요새 많이 없어요. 왜냐면 유병자라고 하면 비쌀 것 같지만 요새는 유병자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예.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이과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인데 표준체 보험료는 그냥 건강한 사람들 위주니까 보험료가 좀 저렴하겠죠. 근데 예전부터 뭐 325, 뭐 335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3개월 이내에 뭐 내가 뭐 의사한테 이렇게 뭐 질병 의심 소견이나 뭐 이런 병적인 걸로 이게 뭐 그런 게 없으면 바로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입원 수술. 그리고 세 번째 5가 5년 이내에 중대질환이나 뭐 암, 뭐 뇌출혈, 급성심장 이런 것들을 통과만 하면 무조건 가입을 시켜준 거거든요. 근데 이 상품들이 지금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유병자로 70%가 들어갑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거라서 아마 현장에서 느끼시는 게 아마 표준체가 젊으신 분들 빼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게다가 또 이제 50대 분들이 보험 가입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병력도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신체 부위나 복용하고 계시다 이것도 당연히 뭐 체크하면 좋겠죠. 왜냐면 약으로 인해서 내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 이런 것도 다 고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뭐 필수 고지사항입니다. 5년간 치료 이력. 제가 아까 325, 3테노 뭐 이렇게 5를 얘기했잖아요. 5년 이내에 중대질환 이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무조건 다 거절됩니다. 네.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뭐 5년 이내에 암에 걸린 사람이면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 좀 위험한 그 고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년 이내에 치료 이력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력. 가족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 강사분들 중에 이제 저희 연보라 강사님이라고 가족력 위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족력도 중요한 게 우리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네,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유방암 인자가 있고 할머니도 유방암 인자에서 유방암에 다 걸리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유방을 먼저 떼어냅니다. 네, 그래서 가족력도 상당히 중요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뒤에도 설명드릴 건데 제가 2024년에 저희 아버지가 전립선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도 전립선 암이 없었고 그 전에 저희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저희 아버지가 전립선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상 이 암에 대해서는 니즈가 크게 없었어요. 집안에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저도 사실 아버지가 걸리고 나니까 조금 전립선 암에 대해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왜냐면 유전인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력도 사실상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리고 가족력 때문에 먼저 무인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혹은 할머니나 이렇게 걸리시면 그거에 딱 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먹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저희 아버지 암이라고 했을 때 집안에 암이 한 명도 없었는데 딱 암 환자가 나타나니까 되게 한 1시간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예, 왜냐 암이라는 그 어감도 그렇고. 근데 이 가족력에 있어서는 사실 고객들이 먼저 니즈를 찾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리고 건강검진일도 중요하고, 건강검진 의사소견, 이것도 이제 3개월 이내에 내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뭔가 질병이 소견이 있으면 다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다 사실상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객한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그 전에 보여드린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고객 정보를 얻으시려면 적어도 이렇게 좀 세밀하게, 근데 고객분들이 이걸 다 체크 안 하시겠죠. 귀찮으시겠죠. 그래도 최대한 고객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야지 내가 보험을 추천할 때 혹은 보험사에 내가 이 심사를 넣을 때 좀 편해질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보장 분석 프로세스를 보시면 증권 수집을 해서 팩트 파인딩을 해야 돼요. 예. 증권 수집이 뭐냐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에 가입된 증서를 줍니다. 그게 바로 보험 증권이에요. 근데 그 보험 증권을 받아야지만 이 사람이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고 또 어떤 보장이 부족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증권 수집 같은 경우 요새는 조금 잘못된 행태이기도 한데 그 KB나 메리츠 거로 이제 보장 분석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맹점이 뭐냐면 신정원에 등록되지 않는 특약 같은 경우에 거기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게 완벽한 그 보장 분석으로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암, 뇌, 심, 우리가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큰 질병으로 보거든요. 암, 뇌, 심 같은 경우에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세밀한 그 특약들 있잖아요. 그런 건 나오지 않는다고요.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무조건 고객한테 이 증권을 받아보셔야 돼요. 예. 왜냐면 내가 그 메리츠 화재나 뭐 KB 거 잘 돼 있죠. 근데 그걸로 하는 거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걸 이용하면 좋겠지만 증권을 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이제 뭐 아까 뭐 말씀드린 어플들이 많아요. 그런 뭐 KB, 메리츠 거 말고도 그런 스타트업에서 만드는 어플들이 많거든요. 거기도 자세하게 나가긴 한데 그래도 증권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보장 분석을 하시려면. 네. 그리고 분석 및 문제점 도출. 내가 증권을 받았으면 어떤 보장이 부족한지 또 어떤 보장을 채워줘야 되는지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다 도출하고 여기서 갱신이 있는지 비갱신이 없는지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안 제시를 해야겠죠. 이 큰 틀에서. 내가 만약에 증권을 받고 보장 분석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고객한테 찔러줘야 되잖아요. 상품을. 그쵸? 네. 그럴 때 이제 대안 제시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특약은 빼버리고 중복된 것도 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리고 갱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갱신이 좋다 비갱신이 좋다 말을 못하지만 대부분 다 비갱신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 및 클로징을 하는 거죠. 네. 리뷰 및 클로징은 내가 제안서를 받았으면 이 제안서를 통해서 고객한테 드려보고 고객이 뺄 건 빼고 이거는 나한테 맞는 보장인 것 같다. 오케이라면 그때 바로 청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장 분석의 가장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뒤에 설명 좀 드릴게요. 네. 그 보장 분석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신입분들한테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게 뭐 적정 보험료가 얼마예요? 그리고 암 진단비는 얼마를 준비해야 뭐 적절히 준비하고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 아까도 제가 초반에 써놨지만 최선은 있지만 최고는 없어요. 네. 고객한테 상황이 다 다르고 고객한테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자가 있고 자영업자들이 있잖아요. 대상을 보면. 그쵸? 근데 근로소득자, 저도 지난달까지는 사실 이제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험이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네. 실손보험, 상해보험 가입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 또 좋은 게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 무조건 해야 돼요. 예. 보통 우리가 그 직장이 아니신 분들은 나라에서 나오는 건강검진 2년에 한 번 꼴로 하잖아요. 근데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강제로 하게 시켜요. 그래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망보장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이분이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 그 생활비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보험에 좀 외곽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5인 이상이면 단체 보험을 가입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집을 운영한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보험에 좀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보장 분석을 좀 꼼꼼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만약에 본인이 뭐 중대한 질병에 걸렸다 혹은 뭐 사망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 그 가게에 대한 부담, 예, 그리고 대출은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남겨진 것들이 고스란히 가족한테 갑니다. 사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주택자금 대출 이런 거 받은 경우를 빼고는 내가 책임져야 될 대출금이 없을 거예요. 그 집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대부분 다 빚을 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그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자영업자들이 남겨진 가족들이 그 대출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족 단위 고객, 맞벌이 가정이 있고 자녀 양육 가정이 있고 노부모 부양 가정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소득을 기반으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료비, 질병, 상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자녀 양육 가정은 똑같겠죠. 물론 내 보험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의 보험도 중요합니다. 예. 이 친구가 30대 만기까지 해서 태아보험을 가입할 건지 아니면 100세 만기까지 가입해야 될 건지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노부모 부양가정. 노부모 부양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새는 뭐 부모님을 잘 안 모신다고 하지만 간병비가 요새는 굉장히 좀 올라가는 추세예요. 왜냐면 인건비도 올라가고 간병인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인 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예. 대부분 이제 조선족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조금 동남아 쪽 분들이 오셔서 간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거는 조금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그 이모들이 보험에 대한 니즈가 아예 없었어요. 저도 사실 보험을 하고 있지만 권하지도 않았고 부담스러울까봐. 근데 저희 할머니가 아까 그 암에 걸리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 계신데 하루에 나오는 입원비가 11만 원 나온대요. 11만 원. 그럼 30일 기준이면 33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희 이모들이 다 내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간병보험에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부모 부양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간병비로 파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가 그 지하철을 타면 예전에 그 노약자석이 딱 3칸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노약자석을 정말 이 일반석으로 바꿔야 될 정도로 노인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사에 접어들었잖아요. 근데 요새도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간병 상품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 사실상 저는 어린이들이 뭐 암에 걸리거나 중대질병에 걸리진 않는다고 봐요. 그냥 제 평균적인 생각으로. 근데 노부모 부양가정 같은 간병비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장 분석이 또 달라져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객 만날 때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 개인 보장이 있고 뭐 사원 관련 보장, 세무법인 활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영업자 그냥 동네에서 조그맣게 뭐 음식점 하거나 아니면 뭐 치킨집 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 뭐 남겨진 그런 어떤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크게 뭐 공장을 운영한다거나 중소기업 운영하는 정도 분들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경영인 정기보험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표가 죽었을 때, 유고시라고 표현하죠. 죽었을 때 보험금이 이제 법인에서 나오는 걸로 보험료를 내고 남은 거는 이제 그 CEO가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경영인 정기보험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법인을 접근할 때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 종신보험이랑 정기보험의 차이는 잘 혹시 아시나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종신보험은 내가 언제 죽어도 나오는 걸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약환급금이 비례형으로 올라가요. 나이가 그러니까 보험 가입 연수가 길면 길수록 비례형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 보장을 보장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해서 정기보험이에요. 그래서 해약환급금이 올라가다가 나중에 만기 시점에 0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이 경영인 정기보험이잖아요. 이건 종신보험이 아니에요.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한데 이 상품이 왜 좋냐면 우리나라 세법에 보장성 보험인데 해약환급금이 0으로 수렴하는 보험은 다 세법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영인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CEO가 죽었을 때 나오는 사망보험금으로 대출금을 해결할 수 있고 남은 가족들한테 그걸 줄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법인세가 감면이 돼요. 그래서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네, 이건 세법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경영인 정기보험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끝까지 정말 갖고 가는 경우가 없어요. 보통 법인세 감면 받은 만큼 어느 정도 혜택을 보다가 해약환급금이 최고 시점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해지를 합니다. 근데 100%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해지를 하더라도 내가 법인세 감면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활용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거의 없는데 이렇게 법인을 조금 운영하신 분들은 경영인 정기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사업 관련 보장. 사업 관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 동네 고깃집을 운영한다면 고객이 그 손님이 와서 내가 음식 내 업장에서 다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그 불찰로 인해서. 그럼 배상 책임 보험도 중요하고 또 화재 보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땡큐 들어보셨나요? 예, 땡큐 이제 DB 수집한 거 들으셨죠? 근데 이게 제이어스에만 이제 그 특혜를 준 거라서 땡큐 DB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찾아가면서 그분들의 DB를 수집하고 땡교를 설치해드리고 그분들에게 보험을 이제 컨설팅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올 것들이 그 일반적으로 가족보험이나 뭐 내 개인적인 보험도 있지만 그 가게의 화재보험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땡교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근로소득자인지 자영업자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사업 관련 보장을 했을 때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화재보험 이런 것도 다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무법인 활용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 법인 중소기업 이상의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법인세 감면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험으로 충분히 그 세금을 좀 감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무법인도 어느 정도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 및 분석 체크리스트. 상담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힌트는 대충 드렸는데. 사실 점심시간 이후라 좀 많이 졸리시죠? 동영상 한번 더 볼까요? 네, 다들 눈빛이 아까 처음이랑 너무 달라. 네. 우리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객을 만나면 그러니까 이분이 보험을 처음 가입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증권을 받을 게 없겠죠. 근데 보험이 많이 가입돼 있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내가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증권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객한테 미리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보험료 납입 내역. 보험료 납입 내역은 예를 들어서 보험이 너무 안 좋은 상품이야. 근데 20년 납 중에 19년을 납입했어요. 저는 깨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1년만 더 내면 되니까. 근데 그거를 깨버리는 설계사들이 있어요. 안 좋은 보험이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행태거든요. 왜냐면 내 보험을 팔겠다고, 내 수수료를 챙기겠다고 1년 남은 보험을 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이, 왜냐면 내가 당장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급여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깨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보험료 납입 내역도 만약에 20년 납 중에 1년 납입만 했다, 3개월 납입만 했다, 이런 거 깨버려도 되죠. 정말 총 납입 보험료 봤을 때 안 좋은 거면. 근데 보험료 납입 내역을 보시고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굳이 깨버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보험은, 그 보장 분석은 깨는 계약이 아니라 고객한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혹은 좀 이 고객한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 그런 게 보장 분석이에요. 그래서 깨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가족 및 건강 정보. 아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가족력이 좀 중요하고, 가족들의 DB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정보도 중요하고, 미래 계획 뭐 이거는 뭐 사실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수집해야 할 항목. 이것도 제가 아까 앞에 그 보장 분석하는 그 페이지 있잖아요. 그거를 다 나눠 드린 것 같아요.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또 파악해야 되는 게, 제가 그 아까 보장 분석 페이지에 써놓지 않았어요. 네. 과거 보험 관련 경험도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 고객이 보험금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럼 보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이 안 나왔다면 그 보험에 대해서 불신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왜 안 나왔는지 그 약관에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우리가 설계사라면. 하나 설명드릴게요, 제가.
제 사례를 얘기하자면, 제가 2023년도에 와이프가 이제 임신을 해서, 5월에 임신을 해서, 24년 1월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그 전에 이제 제가 다니던 직장, 이제 흥국생명, 거기 질병수술비 100만 원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감액 기간이 50%가 있었습니다. 이제 감액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좀 보험업이 처음이신 분들에서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고 감액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면책은 너가 어떤 일이 당해도 그 기간 동안에는 책임을 면하겠다. 이게 바로 면책 기간이에요. 근데 감액 기간은 보장은 해줄게. 대신에 그 보장 금액의 30%, 50%만 보장해줄게. 이게 바로 감액 기간입니다. 근데 그 흥국생명 질병수술비에 100만 원짜리 이제 질병수술비 가입했는데 이제 1년 이내에 청구를 했죠. 예. 근데 보험금이 와이프한테 청구했다고 하니까 와이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흥국생명 직원이었는데 제가 바로 전화를 했죠. 아니 이거 분명히 이제 재앙절개 했거든요. 이제 재앙절개에서 이제 질병 사유로 한 건데 왜 안 나오냐 이랬는데 정말 거짓말을 5분 뒤에 바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그 보험금 심사를 어떻게 보면 지금 오프 더 레코드긴 합니다. 이게 뭐 유튜브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보험금 심사를 아직까지 사람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대부분 보험사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고도화된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입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청구했던 보험사의 그 직원은 되게 신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보험금 심사 담당자 아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5분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고객분들도 이렇게 보험금을 못 받은 경험이 있으면 왜 못 받았는지 그 약관을 보고 내가 청구해주고 못 받은 보험금이 있었죠. 청구해주고 다시 한번 받는 게 그 보험금입니다. 근데 정말 약관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고객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면 이렇게 나오면 이건 안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못 받은 보험금인데 내가 청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보험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혹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안 나온 경험인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아요. 예. 왜냐면 보험금을 아까 안 받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나 어차피 가입했는데 돈만 내고 안 나왔어 이렇게 좀 이러실 확률이 커요. 근데 그걸 우리가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보장 분석 체크 항목.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보장 분석 저희가 DB를 다 어느 정도 수집을 했잖아요. 그때 보장 분석 체크 항목인데 제가 이 부분부터는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고객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상위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중복 보장 여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손. 그 실손이라는 거는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직장 가입자예요. 근데 회사에서도 실손이 들어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실손을 가입했어요. 똑같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중복으로 안 됩니다. 실손은 비례 보상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셨나요? 예를 들어 보험금이 100만 원 나올 거라면 100만 원, 100만 원 두 군데서 200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손 보험은. 100만 원을 50만 원, 50만 원에서 비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험을 10개를 가입하든 100개를 가입하든 실손보험은 무조건 다 비례입니다. 비례. 그래서 여러 개 실손보험에 가입되면 이런 건 다 깨버려야 돼요. 이런 건 되게 당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깨야 됩니다. 예, 보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러 보험에 중복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자 보험도 중복 보상이 안 돼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한 군데만 가입을 하면 돼요. 근데 운전자 보험을 여러 개의 보험 가입하면 나오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조금 리모델링 해줘야겠죠. 근데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생명에서 암진단비 1,000만 원, 뭐 B화재에서 암진단 3,000만 원 내면 4,0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실손, 운전자 보험 이런 것들은 사실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중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보장 공백 여부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증권 분석을 할 때 암, 뇌, 심을 가장 중점적으로 첫 번째로 봅니다. 왜냐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한국인 사망 원인 10위 안에 들어가는 게 그 중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게 암, 뇌, 심이에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보통 암으로 많이 사망을 하고 두 번째가 코로나. 근데 이게 좀 계절성 이슈가 있죠. 시즌성 이슈가. 세 번째가 폐렴. 이거는 이제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번째가 뇌혈관, 세 번째가 심혈관입니다. 뇌랑 그러니까 암, 뇌, 심. 이걸로 가장 많이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 암, 뇌, 심이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장 공백 여부를 보셔야 되고 보장 금액 적정성.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이에요, 가장.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있어요. 근데 사회초년생의 보장 적정성과 가장의 보장 적정성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가장이니까 사망보험금이 저는 못해도 한 20억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사망을 했을 때. 근데 20대 초년생이 사망보험금이 20억까지 필요할까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면서?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연령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런 것도 보장금액이 적정한지 이것도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왜 제가 맞다, 틀리다를 설명할 수 없냐면 우리가 갱신이 좋아요? 비갱신이 좋아요? 비갱신? 왜 그렇게 배우셨어요? 비갱신이 좋다고? 갱신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그쵸? 보장보다 더 덜.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대부분 갱신형이니까 보험료가 폭탄이 될 거다. 그래서 초반부터 비갱신으로 가입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정답일 수 있는데 저는 인사이트가 좀 달라요. 저는 갱신도 그 사람이 납입 여력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도 그때 약간 건설 쪽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좀 보험료가 높게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갱신으로 암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그 당시엔 부담이 없었는데 나중에 해지를 하긴 하셨어요. 보험료 폭탄 때문에. 또 특정 대리점에서는 젊은 친구들 위주로 보험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회초년생이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후킹을 하냐면 2만 원, 3만 원짜리 보험료를 내게 합니다. 갱신으로. 그리고 얘기하는 게 지금 보험료 낼 여력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보장을 받다가 나중에 좋은 보험이 나오면 그때 너가 소득 여력이 높아졌을 때 그때 더 좋은 보험 가입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2, 3만 원짜리 보험이 좋은 이유가 갱신형 같은 경우에 유지가 잘 돼요. 예. 왜냐면 내가 지금 암보험료 받으려는데 10만 원씩 뭐 내고 있어요. 근데 사회초년생들은 사실 이 돈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2, 3만 원이면 내가 커피 한 3, 4잔 먹는 값이잖아요.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근데 10만 원씩 내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실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갱신이 좋다, 비갱신이 좋다. 대부분 다 갱신이면 CI보험을 깨려고 비갱신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최고는 없지만 최선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만기 및 납입 기간. 제가 이것도 설명을 좀 드는 게 우리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대 만기, 그러니까 30대까지가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이 애가 태어나서 한 살부터 30대까지 보장을 받는 건 30대 만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00세 만기, 100세 만기 말기대로 태어날 때부터 100세까지 보장하는 걸 100세 만기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제 실사례를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에 있으니까 저희 그 아들 보험을 100세 만기로 했어요. 어차피 보장을 해줄 거 내가 그냥 돈을 좀 더 내더라도 100세 만기로 하자. 근데 저희 누나 같은 경우에는 30세 만기로 했어요. 저희 조카 거를. 왜냐면 너무 보험료가 좀 100세랑 30세랑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것도 사람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항상 100세, 80세 만기면 이거 고객이 80세 만기밖에 안 되니까 100세 만기로 늘리시고요. 이런 식으로 고객을 후킹한다고요. 근데 100세 만기는 말 그대로 보험료가 비싸요. 제가 여기 경력이신 분들이 있지만 신입분들 좀 대상으로 설명드리면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샀는데 이거를 60개월 할부하는 거랑 12개월 할부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내는 금액들이. 그래서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근데 보장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료는 올라가요. 왜냐면 내가 보험금을 받을 기간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80세 만기가 좋다. 뭐 80세가 안 좋으니까 깨라. 이런 것도 다 틀린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80세 넘어가면 거의 수술을 못 해요. 못 받아요. 근데 이거를 100세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뭐 갱신형이든 뭐 납입 기간이든 고객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특약의 필요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아보험 권유를 할 때 치아보험 한 4, 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성인 기준으로.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야, 근데 그 5만 원씩 12개월 보면 60만 원인데 임플란트 한 90만 원이면 하는데 그냥 내가 저축하는 게 낫잖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고객 입장에서. 근데 제가 왜 특약의 필요성을 써놨냐면 우리가 내 지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내 지갑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암이나 이대질환이나 중대한 질병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 와서 받는 그런 질환들. 이런 거는 보험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만 골절질환비 이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정말 가입을 많이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잘한 특약들은
가입하면 좋지만 그렇게 실효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는 적어도 이런 자잘한 특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들, 암, 뇌, 심, 기타 다른 것들, 뭐 질병 후유장애들 이런 거를 준비하셔야지 조금 뭐 우리가 짜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특약들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화상 진단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도 보험료도 적지만 이런 거에 막 집중해서 설계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큰 틀만 보시라는 거예요, 특약에서. 그리고 기존 보험 유지 이익 손해 뭐 세액공제 보험 청구율 이건 제가 아까 보험 청구율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 것들은 고객한테 상황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지만 그 위에 것들은 반드시 내가 한 번씩 체크를 해줘야 돼요. 고객분들한테. 네. 그래서 보장 분석 프로세스를 실제로 해야 되는 거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드릴게요. 앞에 다 설명을 드린 부분 같아서 죄송하지만 지금 시간이 몇 시죠? 55분입니다. 55분? 아, 예, 시간 되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나눠 드릴 건데, 텍스트로 돼 있어서 기존에 했던 거를 좀 리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 증권 받아서 내가 그걸 분석하고 부족한 게 뭔지, 보장이 어떤 게 빠졌는지, 중복은 없는지, 이거를 체크하신 다음에 이제 보험 다 설계를 해볼 거잖아요. 비교 분석해서. 그래서 그 제안서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계약하고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뭐냐면 고객은 사실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DB를 무한정으로 나눠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좋은 DB든 나쁜 DB든. 근데 그 설계사분들은 제가 들은 버전 고객 DB를 받고 고객을 체결을 하잖아요. 근데 다음날 또 DB가 나오니까 이 고객을 관리 안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고객을 통해서 기계약이 그 소개가 나오고 또 창출이 되는데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잘못된 겁니다. 내가 고객을 만났으면 그 고객이 나로 인해서 보험을 가입했으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20년 납하면 20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네, 그게 맞죠. 근데 보통은 일회성 상담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체결을 했다 그래서. 근데 이 사후 관리도 무조건 계약을 체결했다 능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해주고 고객한테 터치하고 부족한 건 또 새로운 보험이 나오면 또 알려드리고 이런 게 바로 보험 설계사의 역할이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2시 5분 전인데 첫 번째 시간에 이 시간을 끝내도록 쉬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보장 분석보다 내 보장 분석보다 내 보험으로 보험사의 월급을 찾아내세요. 네, 두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시면 뭐 아빠 결과 이거 얼마 전에 저희 집 카톡이에요. 아빠 결과 나오셨어요 막 하면서 그럼 방사선 치료 2달 정도 하면 된대 막 하다가 그리고 치료비 필요하거나 말씀하세요 이랬어요. 예. 근데 아버지가 많이 안 나오는데 암 환자 5% 산정 특례라는 게 있어요. 이제 5%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120, 30 정도 나온다고 방사선 치료 제가 뭐 한 번 치료할 때 120 아니면 총 나오냐면 총 그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왜 적어놨냐면 제가 신한라이프에서 통합건강원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네, 그 상품이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지금은 조금 하향세에 있긴 한데 왜 히트를 쳤냐면 첫 번째 무기로 내밀었던 게 암 최저가 전략이었어요. 신한라이프에서. 네. 근데 그 상품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바로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바로보장은 내가 질병이 없고 1년 이내에 청구 이력이 없거나 암 보험을 갖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안 난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바로보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까 제가 면책, 감행 얘기했죠. 면책은 보험사에서 보장을 안 하는 기간이에요. 책임을 면한다. 그리고 감액은 만약에 가입했더라도 1년 이내에 그걸로 보험금 청구를 하면 그 보장금을 깎아서 주겠다. 이게 감액이에요. 근데 바로보장 특약은 지금 라이나생명, TM채널 빼고는 없습니다. 이 상품이 굉장히 핫했던 이유가 오늘 가입하고 내일 건강검진 받아서 진단이 나왔잖아요. 암진단이. 바로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럴 리스크가 굉장히 컸던 상품이에요. 실례로 그 당시에 34살 정도 되신 여성분이 유방암을 바로 보장해가지고 1억까지 들어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암이 있고 남녀 특정암이 있었어요. 남녀 특정암이라는 거는 유방암, 그 다음에 전립선암, 남녀 특정이니까. 근데 이분이 유방암을 그 회사 거 가입하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회사 이름 못 하겠는데 세 군데를 가입했어요. 그래서 1억 5천을 받았어요. 유방암 초기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핫한 담보였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써야 하냐면
저희 아버지 전립선암이었어요. 전립선암. 근데 내가 그 상품을 개발하고 한도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우리 회사가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도 올려야 됩니다. 바로 보장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까지 만들었던 담보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가입을 안 시킨 거예요. 예, 만약에 가입을 했으면 1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기존에 암 진단비가 있어서 3천밖에 못 받으셨어요. 실손이나 다 해가지고. 근데 되게 안타깝죠. 저도 사실 아버지한테 이렇게 돈 걱정을 할 정도로 암이 되게 생각보다 그 집안에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 생각보다 무서워요. 근데 전립선암은 사실 뭐 갑상선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로또 걸렸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치료 예후가 좋고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때 만약에 아버지한테 보장 분석을 해서 좀 권유해드렸으면, 아버지가 이제 60세가 70세가 다 돼가시니까 이거를 제가 좀 이렇게 보장을 더 해드렸으면, 아 그래도 아버지 1억은 받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저도 보험사에서 지금 10년을 넘게 일했는데 남들한테는 이걸 가입해야 됩니다. 저걸 가입해야 됩니다. 보장 분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못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강의 주제 보여드렸잖아요. 내 보장 분석부터. 그러니까 고객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거를 먼저 보장 분석해보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특약이 내가 트렌드에 좀 뒤처지는지, 그래서 자기 본인들 거에 보장 분석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의 사례를 보더라도. 예, 저는 뭐 보험 점검하면 많이 나오죠.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보험 처음이신 분들 위해서 제가 뭐 경력자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리뷰한다는 마음으로, 주계약은 말 그대로 차체예요. 차체. 예, 차체. 예. 근데 특약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엉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없어도 차가 굴러가잖아요. 차체가 없으면 안 굴러갑니다. 근데 주계약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특약은 없어도 돼요. 특별 약관은 없어도 돼요. 예. 그래서 무조건 주계약이 다 있어야 된다고요. 보험은. 예. 근데 요새 트렌드는 주계약을 좀 축소를 합니다. 트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생명보험사는 종신, 연금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요. 왜냐면 생명보험사만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게 종신이고, 연금보험에서도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생명보험사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원래는 선박, 그 다음에 우리 화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입을 하죠. 근데 우리 시험 보시면 삼보험이라고 많이 배우시죠. 삼보험. 그게 삼보험이 뭐냐면 생명과 손해의 그레이존이에요. 예. 질병, 상해, 간병, 예. 질상간, 이게 삼보험의 영역입니다. 근데 생보사는 종신으로 벌어들이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왜 종신보험 1억 원, 그리고 막 CI까지 하면은 보험료 막 20만 원, 30만 원 그냥 나옵니다. 근데 손보사는 그렇게 팔 상품이 없잖아요. 화재보험은, 선박보험은 크긴 하지만. 그래서 손보사가 생각을 한 게 건강보험 시장을 진출하자 해서 손보사 건강보험 시장이 굉장히 지금 좋아요. 생보도 지금 진출한 추세지만. 근데 원래는 주계약이 가장 주가 되는 계약이어야 돼요. 그쵸? 근데 요새는 트렌드가 주계약을 최소로 하고, 뭐 상해 휴유장애 혹은 상해 사망 이것만 놓고 특약으로 보험료를 세팅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네. 원래 예전에 보험은 암보험이라 하면 주계약이 암보험인데 거기에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기존에 뭐 삼성생명, 뭐 교보생명, 뭐 큰 대형사들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GA가 진출했을 때 이걸 깰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 주계약이 너무 세니까 내가 불필요한 것도 가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해보험사가 보험 특약을 다 세분화하면서 주계약을 축소하고 특약을 세분화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건강보험 특히나 설계하실 때는 아마 특정 보험사를 설계를 많이 하실 텐데, 보통 상해 휴유장애나 상해 사망, 이게 기본적으로 주계약을 최저보험료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특약으로 구성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생보사도 예전에는 종신보험을 많이 팔았는데, 단기납종신보험 있죠. 단기납종신보험도 사실상 보장성 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장성 보험인데도 저축성 보험을 팔고 종신보험 인기가 좀 시들시들해요. 요새는. 예. 그래서 생명보험사도 건강보험 시장 이제 3보험으로 진출을 대부분 다 했어요. 근데 얘네는 주계약이 사망담보예요. 주계약 100만원, 사망 100만원. 그러면 사실 장례비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계약 해봤자 100만원 해봤자 40세 남자 100만원 기준으로 1,4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주계약을 최소화시키고 특약을 다 넣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배울 때 주가 되는 게 주계약이고 특별 약관의 준말이 특약인데, 요새는 이 주객이 조금 전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교재에서 배웠던 거랑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뭐 변하지 않긴 하죠. 이 주계약이랑 이거는. 주계약이 무조건 있어야 특약만 가입되니까. 근데 요새는 특약이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경력자 위주분들로 설명드린 건데, 조금 뭐, 그 니즈 환기 자료예요. 예를 들어서 적정 보험료 하는데, 여행 경비가 100만 원인데 여행자 보험으로 막 50만 원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험료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소득원 중심의 가입,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 보험도 중요한데, 아이가 중대질병에 걸리거나 사망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소득원이 돈이 나오는 것이 부재였다면, 사실 가족한테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오거든요, 재무적으로. 그럴 때 가족이라는 배에 구멍이 났는데 아이 방부터 먼저 막을 거냐, 아니면 선장부터 먼저 구할 거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했을 때 가정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대형 위험으로도 준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당대통이라는 게 있어요.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근데 이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죽거나 가게 경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치아보험도 마찬가지죠. 내가 임플란트 하나 못했다고 우리 가게 경제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골절됐다고 내가 큰 사망 위험을 앞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큰 거부터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치명적인 착각이 있는데, 지금 해지하면 손해라서 못한다. 보험은 사실 저축이 아니에요. 예, 오래 쌓아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 리모델링 할 때는 그 순간의 보험료를 보는 게 아니라 총 납입 보험료를 봅니다. 근데 똑같은 보장인데 리모델링을 한 총 보험료가 더 낮으면 그걸로 갈아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 무조건 총 보험료가 낮다 그래서 갈아태우게 할 수는 없어요. 보세요. 만약에 20대 때 내가 암보험을 가입했을 때랑 30대 때 다시 가입할 때랑 질병이랑 나이가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질병 이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심사에서 거절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해지할 때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암보험인데 총 납입 보험료가 20년 동안 내는 게 6천만 원인데 이거 10년만 내면 3천만 원에 똑같은 보장 받을 수 있어요. 이러면 당연히 그게 더 낫겠죠. 사실 만기가 똑같다면. 근데 무작정 해지해버리면 고객이 그 당시 병력이랑 지금 병력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단에서 걸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뭐 해지해서 뭐 나쁜 건 아닌데 해지할 때도 사실상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납입하면 환급금이 높아지니 유지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우리 환급률의 한정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씩 뭐 20년 납을 했다. 그래서 환급률이 130%다. 그러면 한 30% 정도의 이자가 쌓이는 거잖아요. 내가 냈던 보험료에. 근데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작정 고객이 이거 환급률 얼마나 하는데 이거 유지해야 된다는데 이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불필요한 보험료로 나가고 있다면. 그리고 세 번째, 중복된 보장은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복된 보장, 뭐 실손, 일배책, 운전자 보험 이런 건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500 있는데 1000을 가입한다 그래서 비례가 안 된다고요. 예. 우리 신입분들이 있어서 좀 쉽게 설명하지만 중복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진단비, 뭐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이해되셨나요? 중복 보장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보험금 탈 확률이 높은 보험이 좋은 보험이다. 아까 제가 또 설명드렸죠. 치아보험, 뭐 골절 진단비 물론 좋은 거죠. 고당대통 좋죠. 근데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단 우리가 중대한 질병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죠. 안 오르는 보험이 무조건 좋다. 예, 근데 사실 비갱신이 다들 좋다고는 해요. 근데 저도 그거에 공감은 하는데 사람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보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에 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이제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라면을 끓이잖아요. 라면 끓일 때 제일 맛있게 끓이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라면? 설명서 그대로. 맞아요. 네. 보면 설명서 그대로. 제가 와이프랑 이제 뭔가 요리를 하잖아요. 그럼 설명서가 있는데 꼭 설명서를 안 보고 요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대기업의 힘을 믿어요. 왜냐면 이 신라면 제조 공정을 봤는데
얘네는 고추 생산지까지 다 찾아가지고 어느 그 지역의 고추가 맛있고 그 해에 농사가 잘 됐고 고춧가루가 얼마나 맛있겠냐면 이런 것까지 마테스트를 다 한대요. 그러니까 수많은 농심의 연구원들이 안성탕무의 연구원들이 했던 그 결과물인데 이거대로 하면 제일 맛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안 따라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를 왜 설명드렸냐면 우리 신입분들 오시면 가끔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적정 보험금이 얼마야지 적정해요? 암보험금은 얼마 정도로 해야 적정해요? 모르죠. 예. 근데 하나 팁을 드리면 우리가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메리츠화재, KB, 라이프리도 설명 이제 들으셨나요? 라이프리 아직 안 들으셨나요? 예. 라이프리에도 그 보장 분석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평균치를 내고 얼마나 많은 이 표본을 수집해겠냐고.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면 돼요, 사실. 예. 그래서 제가 라면 끓일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보장 분석 어플 설치해서 내 거 보장 분석 해보고 적정 금액이 적정한지 아니면 부족한 게 뭔지 내 거부터 먼저 보시라고요. 그래서 가입을 하면 되게 많아요. 제가 이 회사들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구글을 쳐보니까 보험관리 서비스업이 이렇게 많다. 근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을 거예요. KB, 메리츠, 라이프리도 있고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 중에서 하나를 가입해서 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신정원에 있는 정보를 다 끌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가입이 뭐가 되는지 그걸로 보장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 거잖아요, 제 거. 근데 암, 뇌, 심, 실손 운전자 치아 이렇게 있는데 저도 지금 보면은 암 진단비 5천만 원. 이 5천만 원이 저는 사실 1억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적정금이 1억이에요. 예, 왜냐면 제가 그만두면 제가 이제 일을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이제 먹고 살 생계를 걱정하게 되면 전 1억인데 보통은 평균적으로 5천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장 분석 본인들 거 할 때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어플을 한번 설치해 보세요. 그게 어떤 어플이든 좋아요. 예, 대부분 다 비슷하게 될 거예요. 어떤 데는 이제 암진단비를 1억으로 표기하는 데도 있어요. 연령대별로 다르니까. 20대가 암진단비 5천만 원까지 필요하진 않거든요. 사실 보험료 납입여력도 중요할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이다. 40, 50대 가장이다 이러면 암진단비 많은 게 좋겠죠. 내가 소득이 단절되거나 폐업하거나 실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뇌혈관진비도 여기는 2천으로 되어 있지만 평균 2천에서 3천 정도 얘기입니다. 암진단비는 예전에는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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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내심 3천, 3천, 3천을 얘기했어요. 근데 요새는 조금 물가 때문에 올라가긴 했는데 5천, 2천, 2천 이렇게 있지만 이 보장분석 어플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정말 내가 고객한테 어떤 보험을 추천해야 할지 모르겠다. 근데 이 보험에서 보장 금액이 어느 정도 좀 적정한지 모르겠다면 어플을 한번 설치를 해보세요. 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거는 스타트업에서 한 그 어플을 통해서 한 건데 예. 저도 보니까 몰랐어요. 이렇게 보험료를 제가 한 87만 원 정도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몰랐었는데 저도 이제 줄일 건 줄여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와이프 거랑 애기 거를 제가 내고 있다 보니까 그거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한번 어플 깔아보시면 내가 이제 계약자로 되어 있는 거는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끝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내 것부터 한번 보세요. 예. 고객분들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 예, 보장 분석 우선순위.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고객한테 증권을 받으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제가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했잖아요. 우선순위. 아까 우선순위 뭐였죠? 우선순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제가 3대 질환 얘기했잖아요. 그쵸? 암, 뇌, 심. 왜냐면 한국인 사망원인 중에 무조건 탑5 안에 들어가는 게 암, 뇌, 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손 의료보험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예. 왜냐면 가성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담보입니다. 근데 실손 의료비가 이제 2월 달에, 오는 2월 달에, 다음 달이죠. 5세대가 출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실손 강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3세대 이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실손이라고 해요. 예. 병원을 자주 가든 자주 안 가든 자주 안 가는 사람한테는 사실 좋은 보험은 아니죠. 예. 병원 자주 가는 분들한테는 3세대까지는 좋아요. 근데 4세대, 5세대는 내가 병원을 간 만큼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입니다. 안 가면 할인되는 구조예요.
근데 5세대가 나옵니다. 5세대. 그러니까 4세대 때 그렇게 변경했는데 5세대는 비중증이랑 비급여 있잖아요. 비급여. 비급여라는 건 나라에서 보장하지 않는 도수치료 MRI 같은 것들. 그런 게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손은 가면 갈수록 안 좋아져요. 예, 내가 지금 1세대를 가입하고 싶어요. 가입 못 합니다. 예, 다음 달부터는 5세대를 가입을 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도 실손은 항상 있어야 돼요. 예, 왜냐면 실손이 가성비 대비 되게 좋은 보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5세대가 이제 2월에 나오니까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1세대, 2세대 가입하신 분들이 5세대를 뭐 강제로 전환해야 되는 아니에요. 그거는. 네, 강제로 전환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실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제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암 진단 받고 나서 굉장히 좀 유용했던 그 보험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 치료한 만큼 돈이 자기 부담금을 빼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손은 반드시 있으셔야 하는데 두 번째로 제가 암, 뇌, 심 3대 진단비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손은 제가 그냥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우선 진단비 필요하고 사실 어떤 분들은 이 배상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배상 책임은 뭐냐면 운전자 보험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내가 뭔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뭐 재산적으로 뭐 했을 때 나오는 보험을 그 일배책이라고 하거든요. 일상생활 책임 보험. 근데 누군가는 이거를 더 먼저 준비해야 된다고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조기 사망이랑 소득 대체라는 보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기 두 번째까지는 고객 상황에 따라 상관없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보험. 근데 뒤에는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만약에 나이가 많거나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간병이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생애 주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지 사실 조금 보장 분석에서 맞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생애 주기별로 한 거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부터는 조금 이제 그 고객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실손 의료비 보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분들은 너 실손 있어? 물어보면 나 실손 있어. 얼마네? 이러면 15만 원씩 낸대요. 그거 절대 실손 아닙니다. 예, 보통 그러니까 종합보험 안에 실손이 특약으로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특약들이 그 보험료를 잡아먹어서 실손이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보험사에 입사하고 나서 실손보험 가입했을 때 실손만 가입했을 때 9,000원 정도 받았어요. 그때는 20대 때였으니까. 예. 근데 실손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성비 대비 되게 좋은 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손해율이 그만큼 높고.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지금 계속 보장이 축소되는 거고. 예. 실손은 비싼 보험이 아닙니다. 그래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 보험. 예.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지금은 이제 6월이라고 하는데 2월로 바뀌었습니다. 2월에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예.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높은 활용도, 실손 같은 경우에는 감기부터 큰 수술까지 병원 부터 넘는 모든 순간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편도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래도 조금 몸이 너무 안 좋으시면 닌겔 한번 맞고 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까지 다 보장이 됩니다. 예. 근데 실손 같은 경우에는 통원 의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입원 의료비가 있어요. 근데 입원을 하면 많이 나와요. 근데 보통 입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통원 의료비가 보통 한 25만 원 정도까지 나오는데 통원, 입원에 따라서 보장 금액은 다릅니다. 그래서 입원하면 보장금이 더 크기 때문에 MRI 촬영할 때 입원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보통 MRI 통원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어찌됐든 실손은 작은 거부터 큰 질병까지 보장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급여 해결.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실손에서 이 비급여예요. 비급여는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그 적정 수가를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 도수치료가 급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마음대로 수가를 측정 못해요. 그래서 도수치료 1시간 받으면 보통 20만 원 넘어요. 예, 적은 곳은 18만 원 하고. 근데 사실 도수치료라는 게 물론 좋은 치료긴 한데 한 1시간 정도에 18만 원짜리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마사지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청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5세대에서 이 비급여를 축소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실손보험은 비급여를 해결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최고의 가성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손보험이 안 비싸요. 근데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 가입했던 CI보험, GI보험 안에 실손보험 특약을 넣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예. 제가 이거는 뒤에 가서 증권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만약에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보험사에서 주는 게 7, 80%, 내가 내는 게 한 2, 30%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험료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담보죠. 예. 그래서 실손보험 계약의 목표 보면은 지금 현행 지금 4세대예요. 지금 4세대. 예, 4세대까지 왔어요. 근데 5세대, 이제 다음 달부터 5세대 나오는 거는 그 비중증, 그러니까 중증이 아닌 것들은 보장을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비급여도 축소라고. 그래서 실손보험은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의 담보기 때문에, 최고의 보험이기 때문에 먼저 실손보험 유무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고객분들 먼저 물어볼 때. 예. 그리고 두 번째, 한일 중년 주요 사망원인 비교. 뭐 자살을 빼면 암, 심장 다 들어가 있죠. 예. 보통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보면은 암, 심장, 뇌혈관 이 세 가지가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코로나나 폐렴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 이슈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절성 이슈나 시즌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암, 뇌, 심은 이게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똑같아요. 이 사망 원인 무조건 탑5 안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암, 뇌, 심 이 진단비부터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손 준비하고 그 다음에 3대 진단비 이걸 보셔야겠죠. 예. 3대 진단비 암, 심장, 뇌 예.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리면 우리가 암이라 하더라도 암이라 하면 뭐 폐암이 있고 간암이 있고 전립선암이 있고 뭐 유방암이 있잖아요. 근데 암도 종류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신입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암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암은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업계에서 얘기하는 거 갑기재경 그게 뭐냐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그다음에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거 같은 경우에 일반암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소액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암이기 때문에. 근데 나라에서 정한 게 예전에는 이 일반암에 대한 비율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반암을 1억을 가입하면 소액암, 갑기재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대1 비율로 가입할 수가 있었다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전 보험사 공통 무조건 소액암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 진단비를 1억을 가입했으면 소액암은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이건 전 보험사 공통입니다. 그래서 같은 암보험이라도 이거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소액암이랑 지금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보험사냐 손해보험사냐 이 기준이 좀 나눠졌어요. 근데 예전에 소액암이라면 유방전자, 유방전자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방광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과거의 보험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갑기재경 이걸 유사암인데 지금 이 경계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유방암을 일반암으로 포함시키는 회사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전립선암을 일반암으로 포함시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보험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나눌 때 사실 소액암이랑 유사암 이 경계는 중요하지 않지만 20%를 현재는 못 넘는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고액암은 백혈병, 뇌암, 뼈암, 췌장암 이런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걸 바로 고액암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특약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GA가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발판이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한 12년 동안 GA 업계를 좀 있었는데 CI 보험, GI 보험 때문에 이 GA 업계가 많이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대형 3사라고 하잖아요. 네, 말씀 못 드리지만 대형 3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에서 가장 많이 팔았던 것들이 CI 보험, GI 보험입니다. CI라는 건 뭐냐면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주는 걸 CI 보험이라고 해요.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다. 근데 선지급 비율이 80%다. 그러면 내가 중대한 암에 걸렸을 때 8천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사망했을 때 줍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구글에다가 CI 보험이라고 쳤어요. 근데 CI 보험 뜻. 두 번째가 CI 보험 쓰레기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GA가 좀 성공할 수 있었던 발판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질병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나온 게 GI 보험이에요. 중대한을 뺀.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그 당시에는 CI 보험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나온 게 GI 보험이 그때도 그게 최고였어요. 당시에는 좋았죠. 근데 뭐 여기에는 쓰레기라고 써놨지만 사실상 그 나쁜 보험은 없어요. 나쁜 설계사도 없고 과거의 보험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서 가장 맹점이 암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가 되어 있었잖아요, 방금. 근데 예전 보험은 그 뇌출혈, 뇌졸중 이거를 이대 질환으로 CI를 넣어놓습니다. 중대한이 붙은. 그러다 보니까 손보사에서 나온 게 뇌혈관 질환. 이 범위가 뭐냐면 뇌혈관 질환을 가입하면 뇌졸중이든 뇌출혈이든 다 보장이 됩니다. 근데 CI나 GI는 이 두 개 특약으로 고객을 후킹하고 있었다고요. 발생 확률이 높지 않은. 그래서 뇌혈관 질환 하나를 가입하면 이 보장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넓혀놓은 게 손해보험사의 전략이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아까 암, 뇌, 심이라고 있잖아요. 심장 한번 볼까요? 심장도 보통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근데 급성 심근경색 비율이 9% 정도 돼요. 9%. 근데 급성 심근경색 가입을 안 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입하면 급성 심근까지 다 커버가 된다고요. 근데 예전에 팔았던 보험들이 이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GA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시장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CI 보험 가입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GI도 없습니다.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약, 주계약이 있고 그 세분화된 특약으로 과거의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시장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GA가 더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내심을 볼 때는 과거의 보험은 대부분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뇌졸중 이런 담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론 나쁜 담보는 아닙니다. 나쁜 보험은 없으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넓은 범위가 뇌혈관 질환, 허혈심장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 분석하실 때는 암, 뇌, 심 위주로 볼 때 보장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보시면 실손보험이 있는데 그럼 뭐 실손에서 나온다면서요. 근데 왜 내가 진단비를 가입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손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예, 말 그대로 내가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난 걸 보상받는 걸 실손보험이라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암으로 걸려서 혹은 이대질환에 걸려서 폐업이나 실직이나 휴업을 하게 된다면 그 뒤에 생활비는 뭘로 메꾸겠어요? 특히나 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 뒤에도 치료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실손에서 물론 나오게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실손 말고도 이 3대 진단비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예,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실손보험이랑 이 3대 질병보험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두자면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치료비라든지 뭐 휴업, 폐업, 실직 이런 상태를 겪었을 때 생활비 보전하는 게 바로 이 진단비의 개념이죠. 그래서 실손 플러스 진단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급 횟수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청구하면 나와요. 내 자기분담 빼고. 근데 진단비 같은 경우에 보통 최초 1회안이 많아요. 네, 진단비는 한 번 주고 끝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장 범위 설정의 기술. 아까도 이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뇌출혈 범위가 좁다고요. 네, 뇌출혈 범위가 좁아요. 근데 뇌혈관 질환이 더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때 이런 보장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제가 비갱신이 좋다, 갱신이 좋다, 이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비갱신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뒤에 가서 그 보장 실제 증권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종신보험이랑 정기보험.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세 번째 순위가 저는 이제 가장의 부재였을 때 어떤 보험이 필요하냐,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는 보험료 차이랑 그 보장 금액의 차이는 없어요. 네, 보장 금액은 내가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른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 시 반드시 무조건 한 번은 줘요. 내가 100살에 죽건, 110살에 죽건, 120살에 죽건 무조건 한 번은 줘요. 근데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끝나면 안 줘요. 예. 그래서 종신이랑 정기의 차이점은 보장 금액은 똑같더라도 보험료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예. 보시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20만 원에 30만 원 이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해약환급금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예요. 근데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마지막엔 0에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에요. 예. 제가
그 정기보험을 가입했는데 저는 사실 인터넷으로 가입했어요. 정기보험 인터넷 좀 싸가지고. 근데 5억 가입하는데 저는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나옵니다. 10년만 딱 했어요. 10년만. 그때 이제 코로나 이제 뭐 주사 맞으면 그 안악쇼크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쇼크가 온다고 해서 겁나가지고 가입했는데 3만 원 내요. 3만 원. 근데 만약에 제가 5억을 종신보험으로 준비했으면 못해도 한 6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5억이면 그 당시 돈으로. 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종신보험이냐 정기보험이냐 이거는 고객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좀 보험료 납입 여력이 없는데 보장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정기보험을 추천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물론 나중에 해약환급이 없어서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근데 이 가장의 조기 사망 관련해서 이제 산식은 다 이렇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게 사람마다 달라요. 예, 사람마다 사망보장에 대해서 큰 니즈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종신보험을 요새 가입 잘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죽어서 나오는 보험인데 왜 가입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살아생전에 받는 보험금이 더 중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사망보험금 유동화예요. 예, 이제 사망보험 유동화가 2026년 1월부터 이제 전 보험사, 생보사가 다 시행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사망보험금은 내가 받아야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망보험 유동화는 내가 받을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살아생전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받겠다는 뜻인데 이게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종신보험이 워낙 이제 조금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나라에서 폈고 또 연금 관련해서도 이제 국민연금이 축소되니까 나라에서 그에 맞물려서 연금을 받는 형태로 지금 변경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신보험, 정기보험 좀 설명드렸고 예, 네 번째는 이제 배상책임 및 법률 리스크 관리. 보시면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전세 주택은 보상 어려울 수도 뭐 전등 휠체어 운행 중 차량 습식 대단할까?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해서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쳤어요. 행인을. 근데 그분의 핸드폰이 떨어져서 파손이 됐어요. 이게 일배책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책임들을 보험으로 대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특약으로도 있고 예. 이거는 사진 찍으셔도 돼요. 예. 이거는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의 그 잘못된 그런 인식들을 좀 적어놓은 거라서 전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이것도 똑같이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예요. 그냥 피보험자가 길 가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딱 쳤는데 핸드폰이 파손됐어요. 예, 그런 거 다 보장을 하는 게 일배책이에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보험이긴 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이 사람? 한문철이죠. 근데 저는 변호사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한문철 같아요. 예, 너무 독보적이잖아요. 예, 근데 이슈가 뭐냐면 제가 일배책도 있지만 운전자 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 보험으로 해결하는 거 있어요. 그게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 우리 최근에 이슈 있었는 건 아세요 혹시? 예,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금감을 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옵니다.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원래는 5천만 원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할 때 지급할 수 한무철 변호사가 보통 한 수임료가 2천 정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5천 정도면 되게 높은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12월 10일부로 1심일 때 500, 2심일 때 500, 3심일 때 500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생깁니다. 50%가. 그래서 25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한 번에 그냥 500을 받던지 자기 부담금 없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 변호사 선임 비용 이슈가 엄청 컸어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도 법률적으로 되게 이슈가 있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게 이 운전자 보험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영상 한번 볼게요. 네. 너무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인천 중구 항동 내항로 이곳에서 황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박차는 왕복 2차로로 가고 있었는데요. 이쪽 왜 이래? 우와! 불박차랑 부딪히진 않았어요. 예, 불박차 앞에서 혼자 사고 났어요. 웃기잖아요. 혼자 왜 이래? 자, 맞은편에 차 한 대 지나가고요. 아이고. 전차도 지나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야?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차에서 내려야지. 저쪽에서 내리는데요.
그러면 뭐야? 저 뒤에 사람. 이런. 와. 아이고. 그 차는 그냥, 아이씨. 도망갔어요. 이분 내렸더라면 그 차 그냥 도망갈 때 찔릴 뻔했어요. 요 차요. 완전 황당하죠. 예. 아니, 이 차를 그냥 들이받고 갑니다. 여기서 왔다가, 아이쿠. 그러고는, 예, 다시, 예. 아이고, 저기 뭐야? 네. 운전자분은 이거는 좀 필수라고 얘기해요. 방금 상황은 되게 특수한 상황이죠. 근데 운전자보험은 왜 필요하냐면 법이 개정되거나 금감원 권고사항이 나면 항상 바뀝니다. 제가 운전자보험을 그동안 업계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판매됐을 때가 민식이법 나왔을 때, 스쿨존 사고. 그러니까 운전자보험은 어찌됐든 내가 운전을 하면 무조건 다 가입을 해야 돼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잖아요. 근데 운전자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운전자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리모델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운전자 보험으로 12월 달에 좀 판매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운전자 보험은 한 10,000원, 20,000원 정도 합니다. 최소 보험이 없다는 기준하에. 근데 운전자 보험도 사실상 일상생활 배상 책임처럼 사실 법률적 리스크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도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12월 10일까지 원래 됐었는데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1월부로 다 바뀌었는데 12월 31일부로 연장이 돼서 더 이상 이제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5천만 원은 없습니다. 지금은 다 1심 500. 그러니까 1심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그 법원에 가면 3심까지 가잖아요. 근데 1심, 2심, 3심 다 500, 500, 500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5천만 원 주던 것들이. 근데 자기 부담금이 생기고. 절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객한테 항상 터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운전자 보험은 민식이법 때 정말 많은 절판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되게 사회적 이슈기도 했고 그 스쿨존 사고는 되게 엄중 처벌을 당할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은 그 이슈 있을 때마다 조금 터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전자 보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택 가입이에요. 근데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가입을 하세요. 그 민식이법 그 스쿨존 사고도 있고 변호사 선임하는 그 비용도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의무고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다. 그래도 의무처럼 가입을 해야 된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 이것도 뭐 사진 찍어주셔도 됩니다. 보통 운전자 보험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담보들이 이 담보들이거든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교사처라고 하죠.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이거 위주로 특약을 많이 짜요. 근데 여기에 뭐 치료비가 있을 수 있고 뭐 비탑승 중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보상해주는 특약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 세 가지 골자가 운전자 보험의 가장 큰 보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 이것도 제가 전략을 짜놨는데 운전자 보험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보통 1, 2만 원이면 해결이 되니까 이것도 고객 터치할 때 굉장히 좋은 담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법률 개정 반영해서 한도 증액 리모델링 필요. 운전자 보험은 법이 바뀌거나 뭔가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계속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갖고 뭐 안진단비처럼 뭐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씩 리모델링 하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에요. 뭐 고객 위험, 뭐 스쿨존 사고, 뭐 중과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잘못 써놨는데 25선 순위가 아니라 5순위입니다. 5순위.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여기서 마지막은 죄송합니다. 마지막은 이 장기요양 리스크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정말 지하철만 가더라도 정말 어르신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 치매 간병보험이에요. 요새 트렌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우리가 치매를 판단할 때 CDR 척도라는 거를 많이 써요. CDR 척도. 근데 CDR 척도는 1점에서 5점이 있습니다. 1점은 보통 경증 치매라고 해요. 그 다음에 3점 이상 넘어갈수록 중증 치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5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치매 정도가 심각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CDR 척도는 보통 의사들이
판정을 합니다. 의사들이. 의사 소견이 있어야 돼요. CDR 척도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근데 과거에 2018년도까지만 해도 그 이후 한 2018년, 2019년, 2020년도까지만 해도 CDR 척도 1점 받으면 진단비 얼마, 2점 받으면 얼마, 3점 받으면 진단비 플러스 종신토록 생활비 얼마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게 많이 됐어요. 환급률도 좋았고. 근데 요즘은 CDR 척도로 거의 판매를 안 합니다. 치매보험은. 보통 장기요양 등급을 많이 팔아요.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등급은 의사의 판단이 아니라 나라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가 CDR 척도는 1점에서 5점으로 가면 갈수록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장기요양 등급은 5등급에서, 죄송합니다. 인지지원 등급에서 1등급으로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치매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으로 내가 일상생활 뭐 장애 상태가 좀 안 좋아졌을 때 그런 걸 매기는 게 바로 이 장기요양 등급이에요. 네. 보시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트렌드는 CDR보다는, 물론 CDR도 나쁜 담보는 아니에요. 예, 근데 장기요양 등급을 몇 등급 봤을 때 내가 뭐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치원이라고 데이케어 센터 주변에 보셨나요? 예, 노치원이 이제 유치원 플러스 노인의 이런 합성어인데, 데이케어 센터라고 인지지원 등급만 받아도 데이케어 센터 얼마, 그러니까 등급이 낮을 때 얼마나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예, 그래서 CDR보다는 이 장기요양 등급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재가급여랑 시설급여를 썼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통계적으로 확실한 정보입니다. 제가 여기 뒤에 보시면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험사의 특약을 보면 1호 등급 시설급여, 1, 2등급 시설급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두 번째로 1, 2등급 재가급여, 1호 등급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이제 저도 상품 개발 때 통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1호 등급 재가급여가 가장 많이 가입이 돼요. 1, 2등급 재가급여는 가입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1호 등급 같은 경우에는 내가 5등급, 4등급만 받아도 그렇게 상황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은 내 집에 있는 게 편하지 요양원 들어가기 싫어해요. 네, 이런 시설에. 그래서 보통 3, 4, 5등급 받은 분들은 재가급여를 이제 가입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 니즈가 있는 분들은. 근데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재가급여 가입률 떨어집니다. 1, 2등급 시설급여로 갑니다. 왜냐면 1, 2등급이면 자식들도 사실 케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약을 볼 때 1호 등급 시설급여를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1, 2등급만 가입해도 이제 되기 때문에 보통 1호 등급 재가, 그쵸? 그리고 1, 2등급 시설, 이렇게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1호 등급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시설 쪽으로.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재가급여, 시설급여로 나눠지는데, 재가 같은 경우에는 방문 요양,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뭐 이런 것들. 제가 여기 써놓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여기 써놨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 이런 것들. 근데 요새 나오는 것들은, 처음에 이제 S사에 나온 거는 복합재가라고 있었어요. 복합재가. 1호 등급 재가가 있고, 1호 등급 복합재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1호 등급 재가는 말 그대로 1에서 5등급 판정을 받고 내가 방문 요양을 썼다, 이러면 100만 원씩 나오는 게 재가급여였어요. 근데 복합재가는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을 썼을 때 200만 원 나온다. 이게 복합재가예요. 그래서 이게 특약을 보시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재가급여는 아는데 복합재가는 뭐지? 복합재가는 두 가지 이상 썼을 때. 근데 보험료는 더 저렴해요. 근데 보통 노인분들은 이 재가급여를 사용할 때 두 가지 이상은 무조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재가급여만 가입할 게 아니라 복합재가가 더 싸니까 복합재가 가입하는 게 좋아요. 어찌됐든 두 가지는 쓰거든요. 근데 보험료는 더 저렴해요. 예, 두 가지를 써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서 이 재가급여도 1호 등급 재가급여, 1, 2등급 시설급여,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노인 인구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 그 세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뇌출혈 걸려서 연예인이 중증장병에 나왔다 그러면 그때 보험이 되게 많이 팔립니다. 근데 이번에 그 우리 안성기 배우님도 혈액암으로 되게 조금 안 좋게 이제 좀 영면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암에 대한 보험이 되게 많이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요새 세태를 보면 드라마에서도 간병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단편적인 예를 좀 볼게요. 네.
KBS 드라마였어요. 근데 이제 박인환 배우님 아시죠? 그분의 이제 간병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가족끼리 회의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간병인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간병인? 제가 할게요. 돌아가면서 해. 그래, 순번 정하자. 뭐 사다리 탈까? 아, 그럼 아들들 넷이 월화수목하고 나머지는 개업기 가면 되겠다. 아이, 난 육수실 들어가야 하는데. 이도 배달일 있어요. 그럼 가게문 닫아? 아, 진짜 다들 왜 이래요? 조용히 해. 아버지 다 들으시겠다. 당분간 제가 다른 일 접고 영감님께 집중할게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해. 다들 같은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한다면야.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공평하게야. n분의 1. 네, 드라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비단 드라마 얘기 아니라 요즘 많이 이래요. 왜냐면 부모님 모시고 있는 데라면 간병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자식들이 다 이제 n분의 1 해서, 물론 또 잘 사는 분이 더 내는 경우도 있죠. 근데 보통은 요새 간병비 이슈가 좀 있어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그럼 제가 짤막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테스트 한번 할게요. 제시된 자음을 보고 동물 이름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3분 동안 10개 이상 동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치매 초기라고 해요. 치매 초기. 네, 한번 맞춰보세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병아리, 코끼리 뭐 이런 거거든요. 맞춰보시면 됩니다. 기억, 리을, 리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기억, 리을, 리을. 맞아요. 고릴라. 네. 어렵죠. 맞아. 도마뱀도 있어요. 네. 청설모 있고 오설모도 있습니다. 오소리 있습니다. 오소리. 도마뱀, 기러기 있죠. 기러기. 예. 고릴라 있어요. 고릴라. 예. 자, 다들 치매 아닌 척 하려고 다들 노력 많이 하시네요. 예. 제가 여기서 지켜보는데 재밌네요. 정답 알려드릴게요. 예. 대충 보이시나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카톡을 또. 그 방 있잖아요. 제가 오픈방. 그 방에 이거랑 똑같은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이거 보내드리고 이거 사진 찍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거다 해서 그냥 한번 후킹 정도 한번 해보세요. 고객분들한테. 아니면 지인분들한테 하셔도 좋고 되게 반응이 좋았던 카드 뉴스였어요. 예, 그래서 이거 사진 찍어 인터넷 쳐도 나오긴 합니다. 예, 그 요새는 GPT에다가 넣으면은 사진 찍어서 올리면 다 검색해 주더라고요. 예. 재밌으셨나요? 네. 예. 그래서 선물 드렸고 이렇게 생애 주기별 포트폴리오 최선이다. 근데 이거는 제가 빠르게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우선 돈이 없습니다. 소득이 많이 없어요. 물론 고소득을 버는 그런 좀 젊은 분이 많지만 보통 20대 때 이제 회사 입사를 하면 보험료를 낼 여력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위험에 대한 해칭도 어느 정도 본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 리스크도 크지 않고 그래서 최대한 최소 비용으로 실손 정도 가입하고 진단비 정도 준비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가장의 책임비 이것도 설명드렸죠. 왜냐면 내가 유고 시에 우리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서 뭔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이제 소득원이 더 이상 끊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제가 아까 간병비 누차 얘기를 했죠. 간병비는 사실 2번, 3번, 10번만 해도 사실 뭐 부족해요. 너무 제가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 나중에는 이제 5, 60대 때는 간병비도 준비가 필요하다. 치매 간병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증거물에 오늘 그 강의에서 그냥 실제로 우리가 그 GI 보험, CI 보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30대 고객이었어요. 근데 주계약이 지금 1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보험료를 보면 자세히 볼게요. 보면은 16만 원이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30대인데. 근데 사망보험금으로 10만 원 정도 내고 있고
나머지 특약들이 다 그렇게 좋진 않은 특약들이에요. 이게 과거의 CI 보험이었어요. 2016년. 딱 지금 10년 된 보험이죠. 10년 전에 보험을 이렇게 팔았다고요. 근데 이 보험이 절대 나쁜 보험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게 회자가 된 이유는 더 좋은 보장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보장 분석을 해드리려고 이걸 갖고 온 거고요. 보시면 사망보험금, CI보험은 종신보험의 일종이에요. 종신보험. 종신보험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사망보험이 1억이면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 80% 혹은 50%까지 선지급을 먼저 해줍니다. 5천만 원을 먼저 주든 8천만 원을 먼저 주든 그리고 남은 금액을 사망했을 때 주는 게 CI보험이에요. 근데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CI보험에는 일반 종신보험과 달리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특약들이, 그런 보장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일반 종신보험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성한테 보장하는 특약들인데 이제 여성분이기 때문에 이 특약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나쁜 특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갱신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갱신 요새는 10년 갱신, 20년 갱신 많이 나와요. 최근에는 30년 갱신까지 나왔어요. 30년 갱신이라는 거는 30년 동안 보험료가 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비갱신이랑 다름없죠. 근데 과거에 팔았던 CI보험은 보통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이게 갱신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보험료가 나올지 몰라도 100세까지 계속 갱신되면 보험료가 폭탄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갱신은 안 좋습니다. 비갱신으로 갈아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CI보험의 단점이었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리모델링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재해장애. 재해장애가 있고 상해장애가 있고 질병장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보험사 공통약관을 쓰는데 장애라는 거는 내가 영구적으로 남는 걸 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남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암에 걸렸는데 위의 일부를 절제를 했다. 이러면 장애가 남은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급률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재해장애 1억 원을 가입했는데 장애 지급률을 20% 받았다. 이러면 2천만 원이 나와요. 그럼 8천만 원 남은 거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억은 그대로입니다. 변치 않아요. 근데 지급률에 따라서 그 보험금이 반복 합산이 돼요. 그래서 재해장애 담보를 되게 좋은 거라고 보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재해장애를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재해장애 80%라는 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게 재해장애 장애 분류표거든요. 인터넷 치면 나와 있어요. 뭐 눈의 장애, 뭐 발가락의 장애, 손가락의 장애 나와 있는데 재해장애 80%라는 거는 한쪽 눈이 멀어도 5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80% 받으려면 되게 심각한 거의 식물인간 수준을 80%를 하거든요. 근데 보험사에 약간의 미끼 담보예요. 받기가 어려운 담보입니다. 두 눈이 멀었을 때 100%가 나오는 게 이 재해장애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도 80% 이상 재해장애, 그러니까 혹은 질병장애는 좋은 담보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장애 지급률에서 가장 낮은 지급률이 3%거든요. 3에서 이제 100%를 보잖아요. 그래서 3%부터 보장하는 게 좋은 담보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얘기할 때 암, 뇌, 심, 그리고 질병휴유장애 가입됐는지 이거 먼저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질병휴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질병휴유장애, 재해휴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보험사에 다른 보험사도 같은 그 분류표를 쓰기 때문에 어느 보험사 약관을 보셔도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급률에 따라서 보험금이 나온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1억 원이 소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준점은 1억이고, 그러니까 가입금액 1억이면 1억이고 거기에 곱하기 지급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장애 80%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식물인간 수준이에요. 게다가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전부라는 거는 정말 80%까지 가서 전부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못 받거나. 그래서 보시면 낮은 발생률과 보험사의 미끼 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아닌 재해로 한정이 됐잖아요. 아까 그 범위가. 그래서 사실상 받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 특약 보면은 지금 재해장애 80%를 넣어놨잖아요. 근데 보험료를 그냥 내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서 이 CI보험이 많이 좀 그 시장에서 막 아까 쓰레기라는 표현도 했듯이 안 좋게 인식이 됐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우리 암 같은 경우에 세분화가 되어 있지만 이 이대질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뇌출혈 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돼 있잖아요. 받기가 어려워요. 뇌혈관, 허혈심장보다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 보험을 깨고 다니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GA가 좀 더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었고, 이 CI 보험 같은 경우에 중대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좋은 보험은 아니에요. 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나온 게 GI, 이 제너럴 일리니스라고 해서 이제 CI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이제 GI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장 받기에는 좀 어려운 담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수술비, 우리가 1호종 수술비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1호종 수술비는 일종은 좀 가벼운 수술. 그러니까 1호종 수술비에서는 뭐 예를 들면 제왕절개, 뭐 요식은까지 다 보장을 합니다.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3년 갱신형으로 돼 있었어요. 예, 3년 갱신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상품을 지금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에요. 3년 갱신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호종 수술비도 아까 보시면 3년 갱신으로 돼 있었죠. 보시면 여기 교보 수술특약, 예, 3년 갱신, 게다가 80세 만기. 예, 만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갱신이 사실 이거는 좀 바꿔야 되는 담보긴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질병재해입원금. 이건 뭐냐면 입원 담보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입술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입원 수술을 입술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험료가 지금 1,000만 원은 10,000원인데 이 증권에 3,000만 원이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3만 원을 보장한다는 건데 보험료가 15,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여행을 가는데 여행 경비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보험료를 50만 원 내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3만 원 보장받는데 15,000원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담보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리모델링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실손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CI 보험에 이 특약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말 실손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예, 이 부분. 근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보험료가 16만 원씩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실손만 보면 보험료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고객들이 너 실손보험 가입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종합보험 가입된 실손, 나 실손 가입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증권을 항상 보셔야 돼요. 예,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있는 실손은 이 실손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험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대형사들은 판매를 했었어요. 보시면 아까 우리 수술비 3년 갱신이었죠. 그 다음에 암 진단비도 3년 갱신이었죠. 여기도 보면은 수술 보장 다 3년 갱신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성인 특정질환 입원도 다 3년 갱신이고, 입원도 다 3년 갱신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판매를 해서 이거를 보장 누적하는 게 사실 우리의 역할이기도 해요. GA의 역할이기도 하고. 예. 근데 보면 대형사밖에 안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지금 좋은 특약들이 사실 없어요. 주계약이 되게 CI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것도 한 15만 원 돈을 내고 있었죠. 예. 이런 보험도 좀 바꿔줘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뭐 너무 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그냥 천천히 좀 하자면, 이게 뉴스타파라는 그런 그 신문사에서 보험사의 약간 진실을 파헤친 거였어요. 근데 그냥 우리끼리 뭐 얘기를 하자면, 고객들은 그 상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누구도 몰라요. 그쵸? 그래서 우리한테 보장 누적을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한 고객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은 그 상품이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고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경험도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험사 손해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실손 의료비, 뭐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아서. 근데 손해율은 진짜 손해율이 아니에요. 왜냐면 보험사가 손해율이 뭐 120%다 150% 그러다고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면 우리가 소비자가 낸 보험료에서 각종 수당, 우리 설계사 수당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떼고, 그 다음에 운영경비 빼고, 위험 보험료에 있어서 내가 받은 보험료보다 받은 보험금이 많이 나갔을 때, 그러니까 위험 보험료에 있어서 여기를 손해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손해율이 높다는 게 보험사에 손해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뗄 거는 다 떼거든요. 사업 경비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험금 부지급이 곧 성과.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거절이 나더라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이 직업 훈련 그 강도에 따라서 그 보험금이 좀 달라진 게 아니라 그 판단이 좀 흐려질 수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사실 보험사의 어떤 그런 KPI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당연히 보험금 심사팀에서는 보험금을 적게 나가는 게 자기네 목표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험금을 지급 안 하는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정말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 보험사들은 대부분 보험금 지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뭐 독감 진단비 주기로 해놓고선 그거에 대해서 진단서를 또 갖고 오라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정말 어려울 때는 손해산성사를 끼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우리 고객이 보험금을 못 받은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인카금융서비스 제이어스의 시스템, 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자. 우리가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보험료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리고 보험금을 어느 정도로 내가 이제 그 설계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보면은 보험료 비교가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험료도 비교해 주는 게 있고, 보장 분석도 사실 저희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장 분석도 충분히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예, 외부도 있지만 인카금융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인카금융 서비스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질병 상하면 1억 원, 뭐 일반암 3천만 원, 아까 5천만 원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뭐 연령별로 다르니까 이런 시스템을 충분히 이용하시고, 예, 여기도 다 보장 분석 잘 돼 있죠. 예. 전산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비교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 설계 전산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로그인 하는 것보다 여기서 조회하시는 게 더 빠를 때는 있어요. 간이로.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으니까 다시 한번 검증을 하셔야 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예, 다 검증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보장 분석도 마찬가지고. 예.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이프리 앱. 저는 이거를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예, 제가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 라이프리 앱의 그 대표이사님이 이걸 설명해 주셨는데 AI가 탑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고객 정보를 끌어와서 그 고객이 어떤 보험 가입했는지 약관까지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원래 내가 고객한테 증권을 받으면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시시세 들어갑니다. 공시실. 그래서 상품 공시시세 들어가서 약관을 다 다운받아서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요. 예, 근데 여기에는 약관까지 다 탑재가 돼 있고, 그 우리가 챗 GPT 말고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 있잖아요. 제미나이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면 여기서 다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쪽 대표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이제 제미나이 버전을 더 업그레이드하면 더 풍성해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보장 분석을 할 때 아까 제가 라면 얘기했잖아요. 라면 얘기했듯이 어떠한 기준점이 없을 때는 만들어 놓은 걸 많이 활용을 하세요. 예, 그래서 충분히 그 플랫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내 거부터 보장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내 보장 분석이 끝나면 가족들 거 해보고, 그 다음에 끝났다면 지인분들 거 해보고, 나중에 DB를 받으면 DB 고객들을 해보고, 이렇게 연습하는 훈련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보험업은 처음이지만 계속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알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가입 설계라든지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많이 이용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질문? 네. 설명이 완벽했나요? 재미가 없었나요? 어떤 거요? 라이프리는 아마 설명하는 시간이 있지 않나요? 설명을 하셨는데 잘 모르시다고요? 제가 어떻게까지 설명을 해드려야지, 여기서? 제가 라이프리. 네. 저는 이제 시연 영상만 좀 봤어요. 근데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고객을 등록을 하고 네. 초대 링크를 보내서 네. 고객이 그 링크에 접속해서 수납을 하잖아요. 네. 고객이 보험 가입돼 있는 거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볼 수 있죠. 그 정보를 끌어온 거니까. 네. 보통 우리가 어플 같은 거 다운 많이 받잖아요. 보장 분석하는 어플들. 그러면 정보를 다 끌어오게끔 고객 정보를 이제 동의서를 받아요. 그 다음에 그게 제출이 되면 이제 고객이 어떤 보험 가입했는지 다 끌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정보가 집적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셨는데 고객 정보 끌어오는 건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그 영상을 봤고, 지난주 금요일에 그 영상을 봤거든요. 시연하는 걸. 예. 사용은 못 해보신 거예요? 네? 그
여자친구랑 직거를 좀 해봤는데 네. 등록시에 원래 기존에는 뭐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로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을 해서 등록했는데 이제 이메일까지 필요하더라고요. 아, 라이프리 대표님에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라이프리는 정말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예. 아, 맞다. 저희 주지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라이프리를 우리 제이어스 식구들이 사용하려면 수료를 하셔야 돼요, 수료를. 근데 아마 각 본부장님들이나 지점장들이 공지 띄우지 않았어요. 조만간 그 수료 과정을 듣고 출석 체크를 해야지 수료증이 나온다고. 근데 직접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시연하는 것만 봐가지고 라이프리에 대한 정확한 거는 제가 답변을 좀 못 드리겠네요. 네. 혹시 지금 시간이 몇 시 됐죠? 43분? 네, 원래 뭐 명강사는 10분 일찍 끝나는 걸로 하는데 한 1, 2분만 정말 질문, 이건 난 꼭 질문해.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통 보장 분석 앱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게 좀, 예. 그래서 제가 증권을 받으라고 하는 게, 고객이 어찌됐든 그 증권에 대해서는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확한 보장. 그래서 아까 준비해야 되는 게, 고객한테 요청해야 되는 게 증권 받는 거. 예,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게 해도 콜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이메일로 받는 방법도 있고, 본인 인증이 되면. 예. 근데 증권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도 무조건 이 보장 분석 웹만 믿을 게 아니라 증권을 받으라고 했던 이유가 증권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왜냐면 그 증권 특약별로 보험료가 나와 있으니까. 예.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끝내는 거라고요. 저는 사실 오늘 좀 의미 있던 강의가 제가 제이어스에 입사해서 첫 강의였어요. 근데 예, 첫 강의였고, 예, 아마 제가 자꾸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최대한 기억을 하고, 저도 오늘 되게 카드뉴스 같은 거 선물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이어스 총알에 이제 입사를 하셨으니까 어떤 설계사보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 결국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무기들을 항상 이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이어스 시스템 안에서 다른 회사 입사 못한 걸 후회하지 마시고, 아, 여기 오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노주영이었고, 앞으로 어차피 저희 같은 식구잖아요. 뭐 본부가 다르든 뭐 지점이 다르든. 근데 저는 노주영 본부장이니까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도 다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